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홀로 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중국 고대 사상가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80이 넘도록 자식에 얹혀 사시면서 매일 아침 며느리 밥상에 감사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반면에 혼자 사시면서도 아침마다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요. 혼자 사는 노인은 불쌍하다고요. 명절마다 텔레비전에서는 홀로 명절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안타깝게 보도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놀라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 75%가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자녀 가족과 동거하시는 분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58%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과 정반대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사는데 왜 더 외롭고 혼자인데 왜 더 자유로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녁 8시 좋아하는 야구 중계를 보려고 거실에 앉았는데 손주가 과외 시간이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자꾸 손주한테 너 이제 과외 시간이야 라고 나한테 들으라는 듯이 말합니다. 할 수 없이 리모컨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낮에 소파에 누워 잠깐 눈 붙이고 있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가 외출 갔다 돌아온 겁니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며느리가 다른데 쓰려고 남겨둔 건 아닐까?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할 때도 거실에 불을 켤까 말까 고민합니다. 불을 켜면 깰까봐. 어둠 속에서 조심조심 벽 짚으며 걸어갑니다. 이게 여러분의 하루입니까? 내 집인데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얻으실 겁니다. 첫째, 혼자 산다는 것이 왜 불행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 7가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75세 박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마포구 52평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살다가 결국 혼자 부산으로 내려간 분이죠. 그분이 왜 그런 과감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 보고 계신가요? 혹시 혼자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박영수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40년 직장 생활로 마포구 52평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그분은 너무 적적했습니다. 거실에 앉아도 주방에 가도 아내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밥 먹기 싫어서 라면으로 때우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이 넓은 집에서 우리도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분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랑 사는 게 낫겠지. 집에 사람 기척이 있으면 덜 외롭겠지. 아들 내외와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좋았습니다. 집에 사람 소리가 나니 덜 외로웠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니는 소리도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그분이 거실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 과외 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손주한테 말했습니다. 너 이제 과외 시간이야. 어서 정리하고 들어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나한테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할 수 없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 집 거실인데 손주 공부가 중요하지. 하지만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결정권의 상실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를 빼앗기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TV 하나 마음 편하게 못 보는 집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며칠 후 낮이었습니다. 그분은 거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외출 갔다 돌아온 겁니다. 그분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방문을 닫고 생각했습니다. 내 집 내 소파인데 이 아파트 등기 권리증엔 분명 박영수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공간의 주인은 소유자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편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간 주권의 박탈이라고 부릅니다. 내 공간에서 편하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가장 서운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갈 거야. 그분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랑 손주 이야기만 했습니다. 짐은 뭘 싸야 하고 비행기 시간은 몇 시고 호텔은 어디고 나한테는 같이 갈 건지 안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실 가기 싫긴 하지만 물어는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가족이 아닌가. 여행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가시죠?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가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몸이 좀 힘들어서 집에서 쉴란다. 아들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힘드신데. 편히 집에서 쉬세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아픈 순간입니다. 함께 살지만 가족 계획에서 빠진 존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함께 있는데 소외되는 외로움이 훨씬 더 깊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내 냉장고, 내 쌀, 내 반찬입니다. 그런데 왜 얻어먹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립하는 사람이 당당하다고요. 경제적으로는 자립했지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당당함을 잃습니다. 그분은 서서히 당당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산에 사는 친구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분은 반가워서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애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인데. 그분은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어서 밖으로 나가자. 저녁 같이 먹으러 가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목소리가 서운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도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못 만나네. 밤 2시였습니다. 그분은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을 켤까 말까 고민이 됐습니다. 불 켜면 며느리나 아들이 깰까봐 걱정됐습니다. 결국 어둠 속에서 조심조심 벽을 짚으며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 보는 삶이라니. 이 장면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내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 보는 삶. 이게 과연 삶입니까? 숨만 쉬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거실 TV도 소파도 여행도 친구도 화장실도 모두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명의는 내 이름인데 주인은 내가 아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 다녀온 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아진 어깨, 주눅든 표정, 눈치 보는 눈빛. 아내가 살아계셨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큰 소리로 인사했고, 소파에 들어 누워 신문도 보고 TV도 마음껏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집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문득 부산 친구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통화 때 친구가 말했었죠. 부산으로 내려와서 바닷바람 쐬면서 같이 낚시나 하자고. 매일 광안리 앞바다에서 낚시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때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 순 없다. 그분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은 아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갈 거라고. 이 집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52평 아파트를 팔면 자기들은 어디 가서 사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들어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못 살아서라고 했습니다. 같이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각자 사는 게 서로에게 맞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설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내놓았고 52평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아들은 집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일부만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단이 쉬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평생 함께 산 아들입니다. 손주도 귀엽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독일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소유하느냐, 존재하느냐. 그분은 52평을 소유한 사람에서 자기 삶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부산 수영구 밀락동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4평짜리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광안대교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분은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손주 과외 시간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이게 내 소파다. 아무도 내 눈치 안 본다. 그분은 소파에 누워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평화가 있었구나. 아침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토스트에 계란 프라이 하나, 커피 한 잔, 아무도 차려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만든 아침이 더 맛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광안리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낚싯대를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점심때는 부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니 뭐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회 한 접시, 소주 몇 병,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몇 시에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화장실 갈 때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깨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도둑처럼 조심조심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구 중계가 보고 싶으면 틀었습니다. 볼륨도 마음껏 키웠습니다. 과외 시간 걱정이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만큼 봤습니다. 졸리면 그냥 잤습니다. 냉장고에는 그분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멸치볶음도 있고 김치도 있고 계란도 있었습니다. 누가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내 거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압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요. 중국 당나라 시인 한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홀로 가고 홀로 앉으니 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박영수님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52평에서는 숨만 쉬었지만 24평에서는 살고 있었습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아침, 눈치 보지 않는 저녁, 당당하게 걷는 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7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만의 아침 의식을 만드세요. 왜 중요할까요? 아침이 하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깨우는 아침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주일만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 뜨는 시간을 찾으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5분만 누워서 창밖을 보세요. 오늘 하루 뭐 할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만의 아침입니다. 두 번째, 하루 3가지는 스스로 결정하세요. 왜 중요할까요? 선택권이 행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내가 정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점심 메뉴, 오늘 입을 옷, 오늘 오후에 할 일. 이 3가지만 스스로 정해보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점심 먹을 때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누가 차려준 거 먹지 말고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칼국수 먹고 싶으면 칼국수. 내가 정하는 겁니다. 3번째, 내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왜 중요할까요? 나이 들수록 몸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는 쉬어야 하고 배고플 때는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매일 아침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어디가 불편한지 확인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피곤하면 낮잠 자세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내 몸이 쉬고 싶다는데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30분만 눈 붙여도 몸이 달라집니다. 4번째, 내 공간을 내 마음대로 꾸미세요. 왜 중요할까요? 공간이 마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한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방 한 칸이라도 완전히 내 공간으로 만드세요. 가구 배치, 소품, 색깔 모두 내 맘대로 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창가에 화분 하나 놓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꽃이나 나무로요. 매일 물 주고 햇빛 세게 하면서 말 걸어 보세요. 이게 내 공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5번째,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과만 시간 보내세요. 왜 중요할까요? 남은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관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친구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 좋은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구분해 보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기분 좋은 친구 1명에게 전화하세요. 짧게라도 통화하면서 언제 만날지 약속 잡으세요. 자랑만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거리 두세요. 6번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왜 중요할까요? 돈이 자유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어야 당당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매달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세요.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정확히 아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공책 하나 준비해서 이번 달 쓴 돈 적어 보세요.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 나눠 보세요. 그리고 나를 위한 지출을 반드시 넣으세요. 맛있는 거 먹거나 좋아하는 거 사는 돈 말입니다. 7번째, 정리하면서 살아가세요. 왜 중요할까요? 정리는 현재를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 달에 한 번 안 쓰는 물건 정리하세요. 1년 이상 안 쓴 건 과감히 버리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서랍 하나 열어서 정리해 보세요. 오래된 영수증, 필요 없는 서류, 고장난 물건 버리세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모아두세요. 통장, 보험증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요. 이 7가지는 모두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하나씩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52평을 버리고 24평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선택한 건 평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영상 처음에 중국 고대 사상가 장자의 말을 들려드렸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홀로 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의 뜻이 이해되십니까? 박영수님은 52평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흔들렸습니다. TV 하나 마음대로 못 보고 소파에 누울 때도 눈치 보고 친구도 마음대로 못 만났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부산 24평 작은 집에서 혼자 있으니 어떻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낚시를 가도 친구를 만나도 누구 눈치 안 봅니다. 홀로 서 있지만 마음이 단단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인 한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홀로 가고 홀로 앉으니 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한사는 산속에서 혼자 살았던 시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요. 오히려 사람들 틈에 있을 때가 더 외로웠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틈에 있으면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고 표정 하나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 가고 앉고 싶은 곳 앉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한산의 시는 천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고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삶이라고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한 그룹에게는 화분을 주며 스스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직원이 관리해 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스로 화분을 관리한 그룹이 훨씬 더 건강했고 오래 살았습니다. 단지 화분에 물을 주는 작은 선택권 하나가 수명을 연장시킨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삶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모든 걸 다른 사람이 결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편하긴 하지만 뇌와 마음이 퇴화됩니다.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눈 떠도 할 일이 없고 시간만 때우다가 저녁이 됩니다. 이게 삶입니까? 숨만 쉬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닙니다. 박영수 님이 부산에서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에 더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까?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틈에 있는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안 들을 때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데 내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 선택한 것이 몇 가지였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먹고 싶은 음식,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내가 정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살았습니까? 만약 선택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선택권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자가 말한 대로 홀로 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롭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